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주업으로 좀 바빠서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었고요. 최근에 로이반트에서 업데이트 콜도 있었고, 이뮤노반트의 뭐 실적 발표랑 똑같이 나왔는데, 사실 현금 보유량은 아직 넉넉히 있어서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입장에서 아직 뭐 임상에 대한 진행이 안 될 정도의 현금이다라고까지는 아니고, 점차 이제 이뮤노반트가 임상 3상에 진입하는 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현금이 점점 더 지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텍 기업이다 보니 현금 보유량도 상당히 중요하죠. 현금이 없다면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일단 현금 보유량이 가장 중요한데,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 측에서는 아직 지금까지 임상을 진행하는 거나 미래 임상 진행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재무적인 결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거의 이걸로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어떻게 IMVT 1401번과 2번, 1401은 뭐 부작용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의 개발이 거의 중단 비슷하게 된 상황이지만, 저희에겐 이제 TED,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3상 결과 발표가 올해 하반기에 남아 있죠.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TED, IMVT 1401번 물질로 임상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 발표 결과에 따라서 임상값 데이터에 따라서 상업화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이고, 1402번 물질은 아시는 바와 같이 6개의 물질로 임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른 정보와 정확한 정보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5월 29일이죠.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발표한 로이반트의 업데이트 콜 내용을 중점으로 쭉 훑어보고, 최근 로이반트의 이뮤노반트를 임상을 진행하는 상황, 생각, CEO들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곧 이뮤노반트의 임상 결과에 대한 방향성이 곧 하늘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 콜을 통해서 CEO들의 생각을 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업데이트 콜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제가 Q&A,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로이반트 CEO 맥클라인에게 Q&A를 진행한 것까지 해서 쭉 데이터나 아니면 그 분위기, 방향성을 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 수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하겠지만 댓글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댓글을 추가로 안 달아드린 이유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용어 하나하나, 약물 하나하나, 1401이 뭐냐, 1402가 뭐냐,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같은 용어를 설명하기에는 앞으로 계속되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따라잡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면, 매일 보는 학생이면 같은 반복적인 용어는 반복해서 숙달하게끔 하겠지만,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제 방송이 익숙하시고 귀에 익으실 거고, 만약에 처음 하늘바이오 파마를 매수를 하시거나 이뮤노반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처음 들으면서 지금 이 녹화하는 방송을 들으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설명한 영상도 있고 꾸준히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지만, 이제 들으시려는 분들은 같이 조금씩 본인이 병행 공부를 좀 하셔서 제 방송을 좀 들으셔야 좀 딥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다, 나는 그냥 사놓고 기다린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유튜브 방송은 알고 가자, 사더라도 알고 사자, 그래야 더 살 수 있다,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다, 아니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덜 불안하다, 시장 상황 때문에 떨어진 거 어쩔 수 없죠, 그죠? 매수매도 수급 때문에 떨어진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기업 펀더멘털 가지고는 좀 덜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
저는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제 방송을 보고 주식을 사라 마라는 아닙니다.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시고 본인이 이 기업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 기업의 미래가 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판단 하에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난 이 사람만 믿어야지, 저만 믿어야지, 이 사람이 팔면 얘기해 주겠지,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뭐 팔더라도 뭐 판다고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뭐 제가 뭐 리딩방 운영자도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뭐 꼭대기에서 팔 능력조차 없고요. 바닥에서 살 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제가 믿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뿐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스터디를 할 뿐이지 절대 매수 매도를 추천한 방송은 아니니까 그런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이번에 로이반트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인데, 대부분 이뮤노반트 자료로 다 되어 있어요. 이뮤노반트 자료로 되어 있고, 로이반트라는 회사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끝에 반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임상 약물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주목하는 반트들은 프리오반트와 이뮤노반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로이반트 2025 해서 잠재적으로 지금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가 이뮤노반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 잠재적으로 이 클래스 안티 FcRn 계열 내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의 MG와 CIDP 데이터가 deeper is better. 그러니까 IgG 감소가 딥하면 딥할수록, IgG 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better,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다. MG CIDP 임상 결과로 바토클리맙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해서 성공을 했죠. MG는. CIDP는 이상 결과에서 개선된 데이터, 경쟁 약물에 비해서도 개선된 데이터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TED, 갑상선 암병증 데이터는 25년 하반기에 발표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2로는 6개의 약물 적응증에 따라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왼쪽에 레지스트레이셔널, 뭐 데모맨, DM 뭐 이런 건 이제 여기는 프리오반트 얘기고, 여기도 다른 반트 하나인데 제가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잘 모르겠고, 여기는 아마 파이자랑 바이오엔테크랑 뭐 이게 소송도 걸려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레포시티닙이라고, 이게 프리오반트 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한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약물이고, 저희가 봐야 될 건 이제 여기 있는 IMVT, 이뮤노반트, 여기까지가 다 이제 한울과 관련된 약물인데, 보시면 여기 레지스트레이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레지스트레이셔널. 프루프 오브 컨셉트는 이제 개념 증명 단계고요. 임상 2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셔널은 우리나라 말로 3상 단계입니다. 등록 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가 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여기서부터 쭉 클릭을 해보면 이 5개가 지금 등록 임상 단계, 그러니까 3상, 임상 3상에 들어간 단계고요. 보시면 1402번 물질로 다 돼 있죠. 그죠? 그레이브스병, D2TRA, 그러니까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MG, 그레이브스병, 쇼그렌 증후군, 그 다음에 CID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에 5개, CIDP까지 이렇게가 지금 등록 임상 단계에 있는 거고요. 최근에 공개된 CLE, 루푸스는 지금 이상 개념 증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이렇게 IMVT 1402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바토클리맙 1401번이죠. 바토클리맙 물질은 TED, 갑상선 암병증으로 등록 임상, 레지스트레이셔널 단계에 있는데, 이거는 2025년 하반기에 이제 결과 임상 데이터 발표가 나올 거고요. 이 데이터 결과 발표에 의해서 TED가 상업화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이반트 Q&A에서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TED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맥클라인은 그랬습니다. 로이반트 CEO는 TED를 뭐 지금 제외한다는 말은 안 할 거고, 데이터 보고 결정을 내겠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토클리맙으로 TED가 성공을 하더라도 상업화를 할지 안 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상업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물론 더 좋긴 하겠지만 신약 한 번 출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수천억이거든요.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많게 잡으면 5천억 잡는 사람도 있고 3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TED가 약물로 출시를 해서 좀 효과를 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 수 있다는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가 일단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일단 첫 번째로 좋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경쟁사죠. 알제넥스에서도 TED가 내년 상반기쯤에나 아마 결과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텀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제넥스에 비해서, 알제넥스는 일단 부작용 자체가 없고 그 MG나 CIDP로 지금 투약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상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보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알제넥스가 TED에 대한 결과 발표를 또 할 텐데, 데이터 값에 따라서 만약에 바토클리맙이 알제넥스에 비해서 데이터가 훨씬 월등하게 잘 나오고 TED 환자들에게 더 약물 유지 능력이 좋고 더 효과가 지속되고 알제넥스를 능가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데이터는 만약에 상업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알제넥스 데이터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TED는 이뮤노반트가 먼저 데이터 값이 도출이 돼요. 알제넥스보다. 근데 만약에 TED가 이뮤노반트가 먼저 데이터가 나오는데, 도대체 알제넥스보다 데이터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어떻게 아느냐. 알제넥스가 먼저 나오면 이뮤노반트가 나중에 나온다면 데이터가요. 그럼 비교하기 쉬운데, 도대체 이뮤노반트가 어떻게 먼저 데이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알제넥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가능할까? 어떻게 예상해서 상업화를 진행할까? 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MG나 CID 임상에서 이뮤노반트가 딱 이거구나 라고 안 게 뭐냐면, 바토클리맙 1401이죠. 1401번 바토클리맙 340ml랑 680ml 두 배 용량, 이 두 가지 용량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뮤노반트가 딱 안 게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340mg 있잖아요. 340mg 이게 알제넥스 또는 그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이죠. 니포칼리맙. 알제넥스는 그 비브가르트라는 출시명으로 출시를 했고, 그래서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 같은 계열 임상하는 출시된 또는 임상하는 약물과 비슷한 효과. 그러니까 340ml랑 680ml랑 두 개가 있는데, 340mg은 넣어보니까 알제넥스랑 존슨앤존슨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340mg 용량을 넣은 데이터를 보면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도 이 정도 효과가 나겠구나라고 짐작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냐, 본인 340mg 약물과 680mg 약물을 비교하는 것이 결국 경쟁사 약물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40mg 데이터를 보면 상대편 약물의 데이터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럼 340ml 넣었을 땐 이 정도구나. 오케이. 그럼 680 넣었을 때 데이터가 훨씬 좋으면 약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 알제넥스가 TED 발표를 하더라도 340mg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고 나서 680ml로 상업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340ml, 680ml 동시에 상업화를 하겠지만 데이터 값만 보면
우리 340mg이 경쟁사랑 비슷한 효과를 내니까 680mg이 월등히 효과가 좋으면 우리는 약물 낼 수 있다. 뭐 이 정도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40mg이 약물의 효과가 적당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680mg이 340mg보다 월등히 좋게 나오면 땡큐거든요. 물론 알제넥스가 내년 상반기에 340mg 데이터, 그러니까 이뮤노반테 340mg의 데이터보다 알제넥스의 데이터가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약은 출시하지만 알제넥스의 데이터가 월등히 더 좋다면 그러면 이제 또 판도가 뒤바뀔 수 있죠. 근데 이뮤노반트가 상업화를 하냐 마냐를 판단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할 거다. 뭐 알제넥스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Q&A 자리에서 TED 관련 질문이 한 번은 나왔는데 그 한 번에 이제 맥클라인 CEO는 로이반트 CEO는 이제 데이터 보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저는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맥클라인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리드 타임인데 2026년 플러스까지 돼 있는데 결국은 6개 이상의 인디케이션이 블록버스터로 런치가 될 거다. 그러니까 2026년 이후부터는 점점 더 기대감이 고조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36개월, 이제 3년 남았죠. 3년 차 때 이제 킥이다, DM 킥오프가 되고 36개월에, 그리고 잠재적으로 리드아웃 된고 런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NIU나 뭐 DM은 곧 나올 것 같고요. NIU나 런치 브레보시티네 NIU 이렇게 되어 있죠. 런치 브레보시티 DM. 그러니까 브레보시티네는 프리오반트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IMVT 140에는 멀티플 포텐셜 블록버스터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다양한 잠재적인 블록버스터 인디케이션으로 런치가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재정적인 것 같고요. 브레포시티닙에 대한 내용은 이 두 장이 끝인데, 왜냐하면 이때 뭐 설명을 한대요. 이건 뭐 저희랑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티FcRN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뮤노반트의 뭐 각가지 뭐 가능성들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네. 뭐 favorable safety profile, 뭐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deeper is better, IgG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고, convenient administration, 그러니까 편리한 투약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deep IgG lowering, 똑같은 말이죠. IgG가 딥하게 떨어진다 이 말이고, ongoing clinical progress, 계속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고요. strong patent protection, 그러니까 강력한 특허 보호가 있다. 2043년까지죠. 여기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어제나 그제나 보시면 바이오주 분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안 보시죠? 네,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볼까요? 네. 바이오주 분위기 최근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항암제나 바이오주의 가장 핫한 분야죠. 항암제 쪽에서 볼 수 있는데, 요즘에 뭐 이중항체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중항체나 뭐 머크의 뭐 키트루다는 워낙 유명한 약물이고, 그 서밋 테라퓨틱스가 진행하고 있는 뭐 약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머크가 그 다이치 상표인가요? 거기서 사온 약물도 지금 하고 있는데, 머크가 지금 최근에 그 이중항체였는지 ADC였는지 아무튼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기본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ADC나 이중항체는 기본적인 개념은 개념이지만 제가 주의 깊게 잘 안 봐서 분위기만 좀 쓱 보고 지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머크가 최근에 임상 3상을 그 ADC인가 해서, 이중항체인가 ADC인가 해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어젠가 그젠가 이제 실패 기사가 나왔고, FDA 승인이 아마 물 건너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밋 테라퓨틱스, 그러니까 머크의 키투르다를 능가하는 데이터를 임상 2상에서 뽑은 그 서밋 테라퓨틱스가 만든 약물이 또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에 많은 급락을 서밋 테라퓨틱스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항암제에 대한 임상 결과 실패가 바이오주의 악재죠. 악재긴 악재예요. 왜냐면 바이오가 그만큼 데이터가 임상 이상에서 잘 나왔다 그래서 3상까지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정말 큰 오산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데이터를 잘 나왔던 약물들도 임상 3상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면 또 환자군마다 워낙 질병의 특이도가 다르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동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형 제약사들의 또는 바이오텍들의 임상 실패가 말하는 교훈 또는 이점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대형 제약사들이 자 1번 대형 제약사들이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지금 그 IRA 약가이나 트럼프 정부의 IRA 약가이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재정 상태, 재무 상태에 비상이 걸렸어요. 재무 상태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지금 특허가 많이 남은 약물들이야 많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특허가 거의 다 와가는 키트루다 같은 약물들은 특허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복제약들이 나오고, 물론 머크 입장에서는 SC 제형을 쓴다고 하고, 저희 알테오젠 우리나라 국내의 이제 바이오텍이죠. 알테오젠이 그 SC 제형을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매출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머크 입장에서는 SC 제형을 출시를 하지만 그래도 머크 키트루다가 이제 특허가 끝난다는 거는 정말 큰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복제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더 싼 가격의 약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ILA 약가인하로 재정 상태에 지금 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재정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약을 잘 팔든지 아니면 약값을 올리지 못하니까 약을 잘 팔든지,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신약 개발이 서둘러져요. 트럼프 정부에서 신약 가지고는 뭐라 안 하거든요. 특허가 거의 끝나는 약물들 약가를 좀 떨구려고 하는 거지, 신약 개발한 약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거 특허도 거의 다 끝나가고, 키트루다만 가지고 제가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 관련 그 시간표를 보면 향후 한 2, 3년, 뭐 길게는 3, 4년, 5년도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년 아니면 3, 4년 안에 그 대형 제약사들의 주요 매출 포인트가 되는 약물들의 특허가 많이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오텍이나 대형 제약사들이 특허 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 이제 매출에 대한 위험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보호할 재무적인 뭔가 신약 개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머크에서도 이중항체인가 ADC인가에서 임상을 실패를 하고, 서밋도 지금 임상에 실패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형 제약사들은 선택에 대한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사실 특허 기간이 많이 남은 약물을 개발이 되고 있는 약물을 사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신약 개발을 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들이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야 되는지 하는데,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이라는 게 시장 사이즈가 크고 뭐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고 하면 물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특허가 좀 많이 남아있는 약물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약물들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특허 기간이 많이 안 남은 약물들이 대형 제약사별로 엄청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대형 제약사들의 임상 실패가 사실 뭐 바이오주 분위기 자체로는 많이 다운될 수 있지만,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나 한올 입장에서는 더 큰 기회가 자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머크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믿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약물들이 자꾸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에 신약 개발하려고 또 약물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키트루다 특허가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는, 시장 사이즈도 크고 가능성이 있고 확장력도 있는 어떤 그런 매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약물을 사오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현금을 두둑히 들고 있는 제약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패가 꼭 바이오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뮤노반트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특허가 2043년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18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2027년부터 이제 신약 승인이 점점 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래도 16년이 남았거든요. 1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약물이 계속 확장하면서 질병이 뭐 10개, 15개, 뭐 좋게는 뭐 계속 확장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에 그렇게 확장을 하게 될 텐데,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약물을 하나 사가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임상을 한 번에 10개, 15개씩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 출시가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엄청난 확장력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고, 안티 FcRn 계열에 대한 베스트 인 클래스 지위를 유지하면서 퍼스트 인 클래스를 자꾸 늘려갈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주주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위기상으로 자, 로이반트 입장을 보면,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뮤노반트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을 늘린다는 게 장내 매수로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자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뮤노반트 유상증자에.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유상증자에 로이반트가 돈을 투입하면서 지분을 가져가고 해서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이반트는 지금 전략이 원래는 그 전에 뭐 올해 안에 5개 약물을 발표하겠다, 내년까지는 뭐 10개 약물 임상하겠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보다 개수보다는 남들이 진입하지 못한 언맷 니즈가 큰, 언맷 니즈, 그러니까 미충족 수요죠. 우리나라 말로 미충족 수요가 큰, 언맷 니즈가 큰 질환에 먼저 진입해서 시장 선점하자. 경쟁사 알제넥스의 MG 중증 근무력증이나 CIDP처럼.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로이반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에 뭐 5개, 10개 하겠다,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쇼그렌이다, 뭐 CL이다. 루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념 입증부터 하는 이유가, 루푸스 같은 경우는 루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보신 게 이게 지금 루푸스잖아요. 이게 CL이 이게 루푸스인데, 이게 지금 프루프 오브 컨셉트 개념 증명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시장 선점하려고 얘네들이 개념 증명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 전략은 남들이 진입하지 않은 시장을 먼저 진입을 해서 선점을 해서, 그런 적응증, 민충족 수요가 높은 적응증을 먼저 선점을 하자. 알제넥스, MG나 CIDP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로이반트는 이런 거예요. 이뮤노반트 지분도 늘리고 현금 투입하면서 지분도 늘리고 있으면서 미충족 수요가 큰 질환을 선점을 해서, 이게 뭐냐면 빅바이오텍들한테, 대형 제약사들한테 예뻐 보이자, 탐나게 하자, 이겁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거가 로이반트 CEO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로이반트 입장에서 이뮤노반트를 비싸게 주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가 많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가능성이 높은 거일수록 그 대형 제약사들한테는 되게 희귀 질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너무 높은데, 그런 것들을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살려고 보면 로이반트 지분이 너무 높으니까 로이반트에 돈이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에 대한 지분이 로이반트가 자꾸 늘리고 있는 이유가, 비싸게 팔면 팔수록 본인들이 갖고 가는 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 쌌을 때 유상증자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작년에 언젠가 한번 그 주가가 한 10몇 달러일 때, 20몇 달러인가 10몇 달러일 때 한번 그 유상증자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그래요. 이뮤노반트 지분을 로이반트가 팍팍 늘린 다음에 대형 제약사들한테 좀 비싸게 팔기 위해서,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기 위해서 희귀 질환, 언맷 니즈가 큰 질환에 먼저 들어가서 개념 증명을 하면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허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일단 특허가 이렇게 2043년까지 보호가 된다. 이거 많은 장점이 있는 약물이고, 그 다음에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특허가 길다면 한동안은 매출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물론 신약이 성공을 했을 때 매출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인 약물들, GD나 D2TRA나 CL이나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이고, nearly first in class나 best in class가 될 수 있는, 거의 first in class가 되거나
그냥 베스트 인 클래스, 거의 베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 니얼리 더 퍼스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첫 번째 약물이거나 아니 첫 번째 약물일 수도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약물은 쇼그렌증후군. 지금 저기 존스앤존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많은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임상 진행 경과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첫 번째 약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베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MG나 CIDP가 노리고 있는데, 알제넥스가 MG나 CIDP 시장을 잘 선점했다는 거는 로이반트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 전에부터 인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MG나 CIDP 시장은 지금 들어가면 승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토클리마비 데이터가 좋더라도 안 가져간다, 상업화를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알제넥스가 너무 내약성도 좋고 효능도 좋다고 지금 환자들에게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MG나 CIDP는 퍼스트 인 클래스는 물 건너갔고, 이제는 데이터로 승부 보는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deeper is better. IgG 감소가 딥하면 딥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다라는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을 그레이브스병 이상이나 MG 중증 근무력증 3상이나 CIDP 2 비상에서 후기 2 이상에서 증명이 됐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이 말은 GD 같은 경우는, 그레이브스병 환자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ATD라는 게 약물입니다. ATD라는 게 약물인데, ATD 프리 리스폰스면 ATD 약물을 안 먹고, 프리하게 안 먹고 반응률이 좋은 환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gG가 70% 이상으로 감소했을 때는 23%의 ATD 프리 리스폰더스라는 응답을 보였는데, IgG가 7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60%로 급하게 올라가죠. 그죠? 그 말은 IgG 감소가 좋으면 좋을수록 ATD라는 약물을 안 먹어도 반응하는 환자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70%가 기준이죠.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70%냐 기준이, 각 경쟁사 약물들이 IgG를 70% 이상을 다 감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gG 70% 이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은 안티-FcRn 계열에서 유일하게 바토클리마비나 IMVT1402번인데, 그 IgG 70% IgG 감소 농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효과가 급등한다. 그래서 기준을 70%로 잡았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MG에서도 이 MSE 지수라고 거의 증상, MG 중증 근무력증 증상을 0 또는 1, 그러니까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증상을 나타내는 퍼센트 비율인데, 70% 이하에서는 31%의 환자가 MSE를 경험을 했고, 최소 증상 발현을 경험을 했고, IgG가 70% 이상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53%라는 높은 숫자의 환자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CIDP에서도 인켓 점수라고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70% 이하에서는 44%의 응답률이 보였는데, 70% 이상 되면 될수록 거의 2배의 확률이죠. 84%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IgG 감소가 딥하면 딥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환자들이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IgG 감소에 대한 얘기고, 효과가 더 좋다. deeper IgG reduction is better.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혁신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적으로 raised, 올라갔다. the bar of clinical outcomes, 그러니까 의학적 성과의 기준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넣은 약물이 효과 좋네 하는 것보다 더 혁신적인 약이 개발이 되면 기준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SO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렇게만 있으면 됐는데, 나중엔 75를 만족시켜야 되고, 나중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노베이션에서는 100까지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효과가 좋네라는 판단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저희는 이 MG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지금 초기 단계죠. MG ADL 리스폰스,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지금 임상 신약을 출시할 수 있었던 건 MG ADL 점수가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죠. 물론 바토클리마비나 1402가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MG ADL 점수로만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첫 번째 혁신의약품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노베이션 오버 타임 시간이 지난 혁신적인 약물이 나오게 되면 또 MSE 최소 증상 발현이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MG-ADL 점수만 좀 높아지면 이 약 효과 좋네라고 판단을 하지만 나중에는 얘는 기본이고 여기 있는 얘들은 첫 번째 이쪽 얘들은 다 기본으로 깔고 이제는 MSE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 증상 발현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될 거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MG 또한 지금은 2단계인데요. 이제 이뮤노반테가 이 단계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02로 MG나 CIDP로 똑같은 게 바토클리마브로 성공을 했지만 1402로 한 번 더 하는 게 지금 이거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Deep and Durable Response 그러니까 감소하고 듀러블 유지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반응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SE까지 만족시키면서 그 반응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뮤노반트랑 롱위반트는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 MSE 환자 지수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MG에서는 이제 점점 기준을 이 MG-ADL이 아닌 MSE 최소 증상 발현 그러니까 환자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눈꺼풀이 이렇게 자꾸 힘없어서 처지고 막 이런 게 없어지고 MSE 최소 증상 발현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처럼 활동하는 환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이게 보시면 340mg일 때는 39%의 환자가 경험을 했고 680mg 넣었을 때는 75%의 환자가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MSE가 이거 6주 이상 MSE 지수가 6주 이상이 지속된 사람이 75%라는 거는 환자 10명, 4명 중에 3명이 이렇게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엄청 높은 거죠. 그죠? 75%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제넥스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알제넥스는 이 MSE 지수가 되게 폭넓게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기준 자체를 루즈하게 잡아서 단 한 주라도 MSE를 경험하면 그 환자가 MSE 환자다, MSE를 경험한 환자다라고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6주 동안 MSE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환자들만 체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기준을 엄격하게 잡았어요. 알제넥스보다. 비교도 안 되게 엄격하게 잡은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 6주 유지 MSE, 메인테인 유지하다니까. 6주 동안 MSE를 유지한 환자들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자체를 MG-ADL로 알제넥스는 잡았었는데 이제 이뮤노반트는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MG도 신약 출시가 나중에 된다면 훨씬 더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좀 매출도 안 일어나고 있고 알제넥스의 시장을 잠식당했지만 나중에 기준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알제넥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이뮤노반트 걸로 그 약물이 다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이뮤노반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wo New Indication, 그러니까 쇼그렌즈가 CL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똑같이 류마티스나 MG나 CIDP나 다 설명했던 것처럼 임상에 대한 원인과 왜 FcRn 저해제 계열의 약물이 드는지 또 이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CIDP에 대한 임상인데요. CIDP 임상이 좀 달라진 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질문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CIDP가 옛날에는 이렇게 환자 세척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환자를 다른 기존의 CIDP 환자들이 기존에 넣었던 약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물들을 안 넣게 하고 그 약물들의 그러니까 약 기운을 좀 빼고 나서 임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게 환자도 힘들고 세척 기간 내에 환자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어서 환자 모집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세척 기간 없이 without washout period라고 돼 있잖아요. washout 세척 기간 없이 그러니까 약물 넣었던 환자들도 그대로 옮겨와서 600ml만 넣는 겁니다. 왜 300ml 그러니까 1402는 300ml랑 600ml랑 두 개 약물에 대한 용량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왜 600ml만 넣냐? 아까 말한 deeper is better. 더 감소되면 좋다는 게 지금 임상 CIDP는 이제 바토클리마브로 임상 이상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600ml로만 간다. 300ml 필요 없다. 더 효과적인 600ml로 간다. 600ml로 환자 워시아웃 기간 없이 그러니까 환자 모집도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시아웃 기간 없이 더 딥한 약물을 넣어서 우린 효과를 볼 거다. 라고 승부수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600ml가 지금 화두예요, 화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그레이브스 병이죠. 그레이브스 병도 지금 300ml, 600ml를 넣었는데 그레이브스 병은 300ml를 넣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그 다른 경쟁 약물들도 있고 우리 그 GD 같은 경우는 저용량으로서 조절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용량으로서 조절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물로 실험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환자 수입니다. 환자 수 여기 600K 그러니까 60만 명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K가 한 명당 1000명이니까 1000명 60만 명 이상을 잡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뭐 그레이브스병, 불응성 RA 류마티스, 그다음에 CLE 루푸스, 쇼그렌, 중증근무력증, CIDP 이렇게 6개의 약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포텐셜 베스트 인 클래스는 다 잠재적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IgG 감소가 다른 경쟁 약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레이브스병이랑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CLE 루푸스 이번에 발표한 루푸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쇼그렌은 다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 때문에 nearly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지금 주주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언제냐 도대체 발표가 그 말인데요. GD 같은 경우는 지금 POC 데이터 이게 이 색깔 이 파란색 이 하늘색 같은 게 바토클리맙이고 바토클리맙으로 이제 POC 데이터, 그러니까 개념 증명, POC Proof of Concept인데 개념 증명 데이터가 GD가 이제 2025년 여름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몇 달 안 남았죠. 한 두세 달 안에 나올 것 같은데, 리미션 데이터라는 말은 그 관해 데이터입니다. 관해 데이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러니까 GD를 임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으로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해서 임상한 사람들이 임상 기간 내 투약을 다 받고 이제 약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6주가 지난 사람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건 뭘 보는 거냐면 환자가 더 악화됐는지 아니면 바토클리맙을 통해서 환자가 평소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갑산성 약물을 복용을 멈췄던 환자들이 항갑산성 약물을 다시 복용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바토클리맙을 먹고 갑상선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유지가 얼마나 됐는지, 꽤 됐는지, 그러니까 이 약물의 효능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올 여름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7월달 또는 8월달 뭐 이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지금 오늘이 6월 1일이 시작됐으니까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안에 나올 건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약물을 꾸준히 투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꾸준히 투여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약물 유지도 잘 된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후자가 더 효과가 좋겠죠. 데이터도 좋고 유지까지 잘 된다면 이 약물을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가 나오더라도 약 투여 기간 중에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한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수준이라면 약물을 꾸준히 넣으면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또 그게 꾸준한 약물 투여는 또 재무적으로는 또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알제넥스 데이터로는 물론 IgG 감소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POC 데이터를 좀 봐야 되고, 이번 여름에는요.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이 TD 갑상선 안질환에 대한 바토클리맙 1401번 물질에 대한 3상 결과 발표가 올해 하반기에 나왔는데, 이게 가장 지금 조금 기대가 되는 건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업화가 된다면 출시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2026년부터는 1402번 부작용 없는 물질들인데요. 오픈 라벨 피리어드 1 이니셜 레이터, 그러니까 첫 기간 투약 투약 첫 기간 동안에 초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ACP, 그러니까 불응성 RA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2026년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발표한 루푸스에 대한 개념 증명 데이터도 내년에 아마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최종 임상 결과, 3상 결과가 2027년에 예상이 되고요. GD도 3상 결과 2027년, MG도 3상 결과 2027년, 쇼그렌 증후군은 3상 결과 2028년, CIDP도 3상 결과가 2028년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부터는 꾸준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모멘텀이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고요. 매년 단위라서, 물론 이 사이사이에 또 추가적인 임상이 진행이 되면 표가 자꾸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발표된 질환들이 이게 다기 때문에 이만큼 있지만,
뭐 올해 뭐 3분기나 4분기나 뭐 계속 질병에 대한 임상이 추가가 된다면 점점 더 질환 더 늘어날 거고 달력은 더 꽉 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도 좋고 신약 아니 그 임상 질환 확장에 대한 데이터도 좋고 앞으로 기대할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주가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셔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민호반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로이반트는 현재 이민호반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현금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만약에 좋은 딜이 들어온다면 이민호반트를 매각 M&A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다. 시기는 모른다. 더 3년,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빅바이오텍이 얼마나 돈을 쏟아붓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근데 시간이다. 결국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다져보시면 좋겠냐면, 지금 떨어진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쟁 상황도 심해지고 있고 다른 경쟁 약물도 있지만 이뮤노반트가 FcRn 계열 내에서 IgG 감소 농도는 가장 좋고 IgG 감소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효능이 좋다라는 게 점점 더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바이오 헤븐이나 뭐 기타 다른 뭐 경쟁사들이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 너무 많지만 다른 질환 다른 약물들은 다른 클래스의 약물들은 아직 그 질환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약물도 없고 출시된 약물도 없고요. 근데 FcRn 같은 경우는 물론 알제넥스가 지금 출시를 했고 존스앤존스도 니포칼리마브이 지금 MG 적응증에 대해서 출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과학입니다. 증명이 된 생물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상 성공 가능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약물들이 치열하지만 증명이 된 약물들은 이뮤노반트다. FcRn 계열 약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가 떨어진 거에 많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씩 적금 들듯이 사면 된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2배 간다. 그 다음에 3배 간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향후 5년 안에 3배만 가도 2배? 2배 가면은 좀 수익률이 좀 그럴 수 있고 3배만 가도 그러니까 5년 아니면 2030년이면 신약 출시가 되고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신약 출시가 되고도 남은 시간이고 주가가 만약에 3배가 간다. 그러니까 한 올이 한 7만원 이상 8만원 좀 간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3배만 가도 수익률이 300%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평균이나 뭐 S&P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거고요. 은행 이자랑은 상관도 안 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경쟁도 안 되고 평균 주가 수익률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5년 안에 3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꾸준히 모아가시면 3배면 승산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5년 아니면 2030년이면 진짜 약물을 팔고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2027년부터 신약들이 지금 막 나온다고 아까 그 달력상에 되어 있고 물론 바이오 회사들은 날짜가 다 미뤄집니다. 이건 기본 베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MG가 2027년에 데이터가 나올 거야 해도 2028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은 너무 많습니다. 2027년에 나온다 그러면 2028년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평범할 정도로 데이터 느리게 나오는 거는 바이오 회사에서 모두가 하는 약속이에요. 데이터를 좀 빨리 발표할 거라고 발표해놓고 조금 느려진다라는 게 모든 바이오 회사들의 약속이자 말하지 못할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느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느려지더라도 2030년이면 다 데이터 발표되고도 남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5년 안에 3배만 가도 성공이다. 5년 안에 3배 가도 성공이다. 뭐 주식에 5년 안에 3배면 너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다른데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해당 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사실 보면 제가 수급은 이제 참고로만 보는데 한올바이오팜은 수급이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오르고 있고 연기금액 물량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연기금이 어떤 전략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량을 많이 던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오르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좋다면 안 돌아올 수가 없다. 연기금도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외국인은 지금 많이 모으고 있고,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가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물량을 외국인이 거의 다 받아가고 있고, 연기금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외국인은 팔겠지만 그래도 큰 주가 상승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주주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 저는 끝까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흔들리지 않는 이상. 데이터 흔들리면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었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려서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주저리 잘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댓글이나 이건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댓글은 제가 따로 달진 않을게요. 근데 이분들은 참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한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공감이 간다면 댓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많은 영상이 또 퍼진다면 다른 분들도 참 공부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CL이나 쇼그렌이나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질병에 대한 원리랑 FcRn 이뮤노반트의 1402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 원리 같은 것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